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환경대학교 식품생명화학공학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강의하고 연구도 하는 엄병환 교수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디딤돌 강의, 참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관련해서 연구도 하는 분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전만큼 영화를 즐겨보진 않지만 최근에 남자가 봐도 멋있는 할리우드 배우를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바로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그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제88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에게만 멋진 배우인가요? 영화 레버넌트를 촬영하면서 촬영지인 캐나다의 알버타와 미국의 몬타나 등지에서 변화된 자연의 모습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촬영지 중 하나인 몬타나주는 유학 중 여행 경험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자연 경관을 차마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답니다.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한반도는 어떠해 보이나요?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54일간이나 계속된 중부지방에 길고 지루했던 장마. 아마도 기후변화의 현실을 충분히 실감하셨을 겁니다. 길다는 뜻의 장과 비라는 뜻의 마가 합성된 것이 장마인데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장마는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그럼요. 매년 있었죠. 하지만 장마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내리는 비의 강수량과 일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지구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이미 변화했거나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기후변화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물, 비, 레인워터.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공기의 수분 보유 용량은 약 7% 증가해 구름 속에 더 많은 물이 집중 보관됩니다. 이는 극단적인 강수량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한파와 초대형 폭설, 파격적인 봄 홍수, 장기적인 여름 가뭄 및 산불, 그리고 치명적인 태풍 등이 물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더 많아지고 호주에는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몸에 온도 변화가 생기면 어떨까요? 36.5도에서 37.5도 사이면 인간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왕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체온이 1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고체온으로 뇌 및 전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2도 상승하게 되면 열사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역으로 1도 떨어지게 되면 몸을 떨면서 열을 내려고 하고 배설 기능 저하, 자율신경 실조증 알레르기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2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세포가 가장 많이 증식하는 체온으로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이럴진데 지구의 온도 변화를 가볍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뭐 때문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무분별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온실가스로 알고 있는 그것들이지요. 이러한 가스들이 대기층에 쌓이면서 지구로 들어온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구의 열이 조금씩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지구에 묻혀있는 탄소 형태의 물질들을 인간이 끄집어내어 에너지라는 형태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라는 공증을 거치면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주범이라는 것이지요. 2018년 기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전력 46%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는 12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와 버스, 트럭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반도의 파괴적인 장마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혹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근무지가 안성입니다. 횡성만큼이나 안성도 한우가 꽤 유명한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우를 가끔 먹습니다. 가끔 자주 접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구에는 약 14억 마리의 소가 살아 숨진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 소들이 배출하는 배출물에서의 다량의 메탄 성분이 방출되고요. 아산화질소도 일부 방출된다고 합니다. 메탄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아산화질소는 대략 300배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난감하지 않으신가요? 중간 점검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류에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에너지, 식량, 물, 공기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석연료 의존율이 80%이고 곡물 작업률은 26%, 현재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됩니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19와 장마로 일시적으로 나아졌지만 국민의 호흡근을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고요. 황사 마스크가 지금은 코로나 마스크가 되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또 마스크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너지, 식량, 물, 공기 이 네 가지가 어떤 융복합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곡물 중에 35%는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인데요. 이는 인간의 식용 곡물 소비량인 46%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 모든 곡물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꼭 필요하지요. 자, 여기서 농업 지식 하나. 비료의 3대 요소는 잘 아시네요. 질소, 인산, 칼륨. 맞습니다. 화학 공정에서 질소는 주로 암모니아 합성법을 통해서 고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와 고온고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다른 말로 하자면 화석연료 없이는 비료와 식량이 지속적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질소 비료 생산에 필요한 화석연료는 세계 전체의 소비량의 1.5%에 달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비료값이 오르고 이에 연동해서 곡물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에너지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과 에너지의 생산 공정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숫자로 한번 가늠해 볼까요? 보통 가정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전력량 150kW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및 풍력에 비해 천연가스는 1000배, 원자력 및 석탄은 2000배, 석유는 4000배 정도 물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전 지구의 민물 중 70%는 식량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에너지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는 물을 물 쓰듯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는다고? 식량 생산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을 법한 육류의 경우를 보시면 1kg의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량은 대략 소고기의 경우는 8kg, 돼지고기는 5kg, 닭고기의 경우는 3k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료에 들어가는 물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안성에 근무하면서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이제 즐겨 찾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식량,
물, 공기가 상호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어떤 특정 부처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여러 부처가 융복합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구글에서 해법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안녕하신 것 같나요? 그렇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는 정부대로 위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정책과 필요한 핵심 기술의 개발 등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화를 낸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인구학적, 역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대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부족, 폐기물, 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실천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처 수장들이 종이에 적혀 있는 글만 읽고 하는 요식 행위는 오히려 너튜브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릅니다. 아주 냉철하고 예민하면서 결단력 있는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는 혁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정작 국가가 뭘 해야 하는지 모호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빅데이터는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입니다. 이 새로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과 정보 보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많은 규제와 정부 공유의 부재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어떤 정보는 개방하고 어떤 정보는 보호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공공 데이터 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해야 하는 산업부, 환경부 및 농식품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호 간의 정보 공유는커녕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물건 살 때도 공동 구매하잖아요. 엄청난 난제를 같이 풀어야죠. 혼자서 못 풉니다. 셋째는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의 핵심적 해결 방안은 정부가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최우선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 지구의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태양이라는 거대한 핵 융합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풍부한 토양에서 에너지를 수확하고 기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늘 타고 다니는 차량을 개조하는 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나열한 실험 중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규제 때문에, 비용 때문에, 관성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면서 맴만 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천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국민 스스로 실천해 줘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늘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용품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늘 외국에서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껴 써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적 고민도 커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절약하게 되면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관해 관심을 가져봅시다. 우리 사회가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없는 한국, 에너지 독립하는 국가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겠죠. 공해와 오염의 대명사인 화석 연료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오면 재앙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인상 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와 동일합니다. 약간만 늦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아주 힘들다는 것. 기후나 전염병이나 동일한 문제죠.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그런 대로 잘 극복하고 있듯이 기후위기 또한 우리 모두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담으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GE의 전 CEO 잭 웰치의 말을 전해주곤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변화의 비율이 내부의 변화 비율보다 높으면 종말이 가까워진다. 대한민국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 종말을 연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말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자식과 후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누려온 만큼의 물과 식량,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와 공기를 물려주는 것을 제일 큰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지구를 그 딸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좋게 물려주면 좋겠지만 적어도 있는 그대로라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